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상속에 관련된 내용 또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정 상속, 유언 상속에 대한 복잡한 얘기들을 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 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포기, 한정 상속 이런 애들만 좀 클리어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상속인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상속과 관련된 특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속 예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이제 진짜 예금과 관련된 실무적인 얘기들을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주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때는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진구하여 상속인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게 혈연관계에서 이제 법정 상속 순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 상속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재적등본이라 그래서 여기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이 자료를 진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유언 상속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에 진짜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안 그러면은, 그죠? 막 우기고서, 예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되,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유언검인 심판을 받은 유언검인 심판서를 진구한다. 앞에서도 유언검인 심판서 얘기가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5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 이제 공정증서, 구수증서를 제외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언검인 심판서를 진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에 대한 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또 진구해서 유류분 권리자를 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유류분 청구는 법정 상속의 순위자들이었잖아요. 그죠? 법정 상속의 순위자들로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이렇게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특수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속인이요, 행방불명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상속 재산은 공유설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공유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네, 상속인이 행방불명 됐으면 상속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된다는 합의설에 따르면 행방불명인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합의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합의의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의 몫을 떼어 나오려면 나머지 그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행방불명된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부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의 판례가 공유설을 따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유설을 취하면 행방불명인 자의 상속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상속인들이 자기 몫을 떼어서 나갈 수가 있죠. 떼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유설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방불명자가 있을 때는 진짜 이 합의설은 이거 답이 없죠. 이거 진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유설을 채택하면 이때는 각자의 몫을 각자가 떼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처리가 좀 쉽습니다. 다만 앞에서 공부할 때 앞전 시간에 예금 채권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금 상속분에 대해서 합의설처럼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되 공유설로 밀고 들어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면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염두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이랬습니다. 와, 큰일 났네. 이거요. 자, 보세요. 상속권자나 수중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그리고 수중인은 유증을 받아야 될 사람, 즉 유언으로 상속받는 사람인데 둘 다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왜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은 특히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의 채권자일 수 있죠. 돈 빌려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대. 그럼 이분 재산에서 빌려준 돈을 좀 이렇게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권자나 포괄수중인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빚도 상속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한테 갚아줘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상속권자도 없고 수중인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이해관계인도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뭘 청구하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 신고기간을 정해서 공고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인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신고기간을 정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돈 빌려주거나 받아야 될 거 있으신 분들, 채권자분들 전부 다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거를 다 모아서 상속재산, 이제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청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해관계인이 직접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신고 기간 종료 시까지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년간의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쳐요. 2년간. 기간이 정해져 있죠. 2년간의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쳐서 상속인이 그래도 없으면, 그러니까 사촌인의 반계열 쪽까지 다 뒤져보고 없으면 특별 연고권자에게 재산을 분여한다. 그리고 특별 연고자도 없다면 국고로 결국에 가는데, 특별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또 특별 관계인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최종 국고에 기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피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상속은 어떻다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이라고 있습니다. 본국법. 피상속인의 국적이 있는 그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금주의 본국법에 의해서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우체국에 예금을 맡긴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맡긴 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원래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상속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고, 이분이 중국 분이다. 그러면은 중국 법에 의해서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상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채권자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사유로 변제 공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외국인이 남겨놓은 예금과 관련해서 이게 처리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도래해버렸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외국인, 돌아가신 외국인한테 채권자가 있어. 내가 받을 게 있어. 이런 사람이 지급을 청구해. 이 예금에 대해서. 이 피터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 피터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피터 예금 나한테 지급 청구해줘요 라고 만약에 청구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변제해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체국이라고 치고 금융회사에서 과실 없이, 자기네 과실 없어. 우체국이나 은행에 과실이 없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다. 진짜 채권자 맞는지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하죠? 돌아가신 피터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자, 우리 과실이 아니고 이 경우는 우리가 그냥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누구한테 딱 주긴 어렵다.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피터한테 주고 싶은데 피터가 돌아가셨으니까 피터한테 돌려줄 수도 없고, 근데 피터한테 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채권자가 나타났지만 그 사람이 채권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변제 공탁으로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변제 의무는 다한 게 되잖아요. 그게 최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은 어떻게 해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러면 아직까지 변제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만기가 되어야 이거를 뭐 찾아주든 말든 내 절차에 돌입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주한 해당국 공관의 확인을 받고, 그러니까 외교 당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교 말고 주한 해당국 공관, 예를 들면은 미국인이면 미국 공관, 중국인이면 중국 공관, 여기에 확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한 후에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변제 공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변제 공탁을 해버리면 되는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은 변제 공탁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공간에, 해당국 공간의 확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받도록 한 후에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인데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상속인들이 이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끝내고 자기의 상속분만큼을 떼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속분만큼을 떼어가거나 상속인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협의했으면 그 내용대로, 그거대로 떼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방법은요, 유언에 의한 분할이 있고요. 유언에 의한 분할. 유언으로 이건 이렇게 떼고, 이건 이렇게 떼서,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심판을 받아서 분할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됐을 때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요걸 이제 피의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겨놓으면 분할 관계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유언이 없어. 그럴 때에는 이제 공동상속을 하고 균등분할 상속하는데, 그런데 뭐 이제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원만하게 지나가게 됐으면 협의 분할하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심판 분할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볼까요? 유언에 의한 분할, 그랬습니다. 피해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 놓을 수 있고, 그게 제일 깔끔하고, 이를 정해줘라 라고 하는 걸 제3자한테 위탁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분할은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어디 가세요? 가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협의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이 없었을 때, 또 피상속인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이렇게 나눠라 라고 정해놓으면 그게 곧 법이 돼요.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피상속인이 정해놨어. 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지 마! 분할하면 안 돼! 라고 금지해놨어. 근데 그 금지는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공동상속인이요,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게 자기들 멋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없어요. 이 기간 동안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유언도 없다. 그럴 때는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협의 분할에 따른 예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되죠. 일단은 예금 지급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상속인이에요? 이 범위를 확정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협의서 갖고 오라 그래야 되고요.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고요. 손해담보각서 이런 것들도 가져오라 그래야 돼요.
이게 뭐 나중에 자기들끼리 뒷말 안 나오게 손해담보에 대한 각서까지,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담보각서 이런 것까지 징구한 다음에 지급을 해줘야 돼요.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징구하는지를 잘 보세요.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동시에 엄마랑 같이 상속받아. 그러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엄마거든요. 그러면 이 친권자는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의 권한을 가져요. 재산 관리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겼는데 이거를 상속받을 때 그 자녀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엄마도 받는 거잖아요. 자녀도 받고 엄마도 받는데 엄마가 이 자녀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야.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 친권자의, 자녀의 이 권리에 대해서. 친권자로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면서 자녀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뺏어가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협의 분할하는 것은 이해 상반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는 자기 거대로 가져가고 자녀의 몫은 자기가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면서 이것을 대신 내가 협의해 줄게 하면서 셀프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의 선임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리인을 따로 둬야 됩니다. 이때는 특별 대리인의 동의권 또는 대리권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복잡한 관계들, 이런 아주 특수한 관계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실무적인 것들이 다 정해져 있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게 기출이 됐죠. 이게 특히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 같이 들어간 경우. 이때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거. 이게 2019년도에 기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요. 상속인은요. 자, 요 시점은 잘 보세요. 또 상속인이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긴 받는데 적극적 재산,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빚인, 소극적 재산, 마이너스 재산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속으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빚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빚보다는 남겨준 플러스 재산, 적극적 재산이 더 많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염려되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상속을 다 받아버리면 그냥 가벼운 예로, 간단한 예로 부모가 남긴 빚을 자녀가 갚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옛날에 제가 진짜 너무 분노가 됐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어. 근데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엄마는 지적장애가 있어. 그래서요, 이 빚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아이한테 빚이 상속이 됐습니다. 빚이 상속이 되니까 채권자들이 와서 아이한테 고지해주고 가는 거예요. 고지해주고 가는 거예요. 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네가 나중에 크면 빚 갚아야 돼. 너한테 빚이 생겼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거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빚을 준 사람이 자기의 판단이 개입된 거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업 투자는요,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갚고 죽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손해도 있는 거지. 이걸 자자손손 다 쫓아다니면서 받는다고요? 이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량한 심성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갚아줘야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봤을 땐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속이 될 때 가만히 있으면 단순 승인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속인은요,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의 개시야
돌아가신 그 순간 생긴 거지만 그래도 여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에 있어서만큼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줘요. 근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도 가만히 있으니까 단순 승인이 된 거예요. 이거 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 텐데 그럴 수는 없겠죠. 이거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 기사 보도를 접하고 정말 화가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고 대응하면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빚이 이미 더 많아. 그럼 빨리 상속 포기해야 되고요. 아직은 빚보다는 남겨진 유산이 더 많은데 채권자가 자꾸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정 승인 공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있으면 다 나타나세요.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 돈 빌려주신 분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요, 어디까지만 갚아주냐면 적극적 재산 남겨놓은 범위까지만 소극적 재산을 순차적으로 꺼주는 거예요. 이걸 다 갚아줘요. 상계해 주는 거예요. 다 꺼줘요. 그러고 이걸 초과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는 안 갚는 거예요. 남겨진 상속인들이 그 이상은 안 갚는 거예요. 이걸 한정 승인이라 그래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불합리한 거는 가만히 있으면 단순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속 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심판서를 진구하여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금 채권을 돌려줘야 될 입장에서 보면 엄격한 요식이 필요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심판서를 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상속 포기했는지. 한정 승인의 경우에도 법원에 한정 승인 심판서를 진구해서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복잡한 절차입니다. 사실은 공동 상속인들이 다 같이 이걸 해줘야 되고요.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복잡한 이유가 그 다음 순번들도 다 같이 포기를 해야 되고 마지막 순번까지 다 같이 포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폭탄을요 뒤로 넘기는 거예요. 상속 순위자들한테, 다음 순위자들한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절차이긴 해요. 근데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정승이 그랬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일단 승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게 한정승인이니까 상속 포기와 단순 승인의 중간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민법에서 보면 승인 포기의 기간이 나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상속 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이에요. 안날로부터 3월 내라고 했습니다.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좀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 3개월을 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법정 단순 승인인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승인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단순 승인해서 이거 받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예금주 사망 사실을 모르고 예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주 사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지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봐서 그냥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은행에 과실이 없으면 선의로 예금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즉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신고된 인감과 비밀번호에 의해서 예금을 지급했다면, 자,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대한 변제로서 면책됩니다. 돌아가신지 모르고 했다 이런 얘기니까 채권의 준점유자라서 줬다. 그럼 여기서도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은행, 우체국이 그 예금 약관으로 지급의 면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주의 의무 다 하고 과실 없이 하고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예금의 지급입니다. 상속예금의 지급 절차가 나와 있는데 상속인들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유언장 등을 진구해서 상속인을 확인해 주어야 하고 상속인의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의 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유류분의 청구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이런 거예요. 상속인을 확인해라 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유류분 같은 게 있는지를 또 확인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요 각종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를 또 확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확인해 가면서 지급을 해줘라 는 거예요. 마지막, 상속예금 지급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및 손해담보 약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공유설이긴 하지만 합유설처럼 일하라 그랬잖아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및 손해담보 약정을 받으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합유설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다.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많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상속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상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무슨 얘기냐면 전원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공유서를 받아들이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속예금을 지급하면 상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동의서 및 손해담보 약정서를 반드시 진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좌 개정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당좌 거래는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이고, 아시죠? 당좌 계좌는요 위임과 관련된 거죠. 위임계약이잖아요.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계약관계가 그냥 종료됩니다. 이것은 위임계약이라서 위임한 사람이 사망하면요 그걸 상속받고 뭐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당좌거래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부터 미사용 어음 수표를 회수합니다. 상속인한테 그거 남은 거 있으면 돌려주셔야 돼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하는 거죠. 정기적금은 어떻게 하냐.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예금주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거는 당좌거래가 아니잖아요.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예금주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속재산의 지급 절차에 의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적금 적립기간 중 예금주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적금계약을 승계해서 남은 기간 내가 붓고 이자 다 받을게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적금계약 승계해서 내 명의로 바꾸고 내가 남은 기간 붓고 거기에 약정된 이자 다 받을게요 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여기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상속 관련된 얘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유언집행자의 구분입니다. 법정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집행자, 선임 유언집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더 봤고,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유언에 의한 분할과 협의 분할과 심판 분할 같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는 또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많긴 하지만 좀 약간 산발적이어서 다 모으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부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금의 관리에서 일단은 상속에 관련된 걸 본 거예요. 근데 상속 말고도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양도라든가 질권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골치 아픈 영역들이 됩니다. 그런 게 되고, 이 예금 채권을 가지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데가 이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또 경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경우들에 관련해서는 이 예금 처리의 실무적인 절차를 또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봤던 상속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관리의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금의 관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